오늘 제가 한 거는 식품 표시 기한 제도가 이제 확 바뀌어서 금년 1월부터 소비 기한 제도가 도입이 돼서 소비 기한 제도 뭐 여러분들 아마 제 생각에는 다 베테랑으로 현장에 나가서 교육하는 분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 한 번 더 이렇게 리바이벌하고 좀 더 뭐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에 있어서 질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요즘 식품용 기구 표시 이제 원래 식품을 담거나 뭐 식품을 사용되는 기구들은 국가에서 정한 규격을 통과한 식품용 기구를 갖고서 표시를 된 거를 구입해서 사야 되는데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 나가셔서 그 앞으로는 식품용 기구, 특히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뭐 뒤에 나오지만 제일 많이 이제 하는 게 우리 김치 같은 거 버무리고 막 이럴 때 그 재생용 그 플라스틱 그릇이 이제 자주 뭐죠 벌건색 그거 사용하는 거 있고 또 뭐 김치 버무린다고 이제 요즘 이제 그 아파트 생활하다 보니 이제 비닐 장판 같은 거 깔아놓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식품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구입해 사야 되는데 그냥 아무 비닐이나 사다 한다거나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렇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품기한 표시 제도예요. 자, 뭐 식품기한 표시 제도는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인 경우에 뭐 유통기한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코덱스라고 하는 세계 식품 기준을 규격을 관장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는 이제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그런 제조일자만 표시해 주는 제도도 그거는 포장일자, 마지막에 포장을 담았던 일자, 그다음에 이제 판매기한 우리가 이제 셀바이 데이트, 우리나라 같은 건 유통기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이제 유통기한이 이제 상하는 기간, 뭐 부패하는 기간 이렇게 많이 알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유통기한만 지나면 이제 버리고 그랬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인식이 소비자에게 심어지게 된 거는 여러분들의 일반 소비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오랜 세월 이제 표시기한, 유통기한 표시를 하면서 처음에 나오겠지만 처음에 유통기한은 국가가 정해줬어요. 왜냐면 그 당시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사회 인프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별로 국가가 정해줬다가 후에 이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이제 유통기한을 설정했죠. 어떤 유통기한이 설정돼 하절기가 되면 많은 공무원들이 이제 화절기 식품 단속하러 간다고 하면서 매번 편하게 보는 게 매장에 가서 또는 식당 뭐 주방에 가서 단체 급식장 주방에 가서 보시는 게 뭐 유통기한 지난 단무지가 나왔다. 뭐 유통기한 지난 소스가 나왔다. 막 이런 걸로 이제 계속 보고를 30몇 년 뉴스에 나오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 유통기한이 저기 나오면 법에 처벌도 받고 하는 정말 정말 나쁜 기한인가 봐.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으면 절대로 안 되라는 이제 인식이 많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심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어쨌든 이제 뭐 냉장, 냉동 그런 시스템도 많이 갖춰져 있지 않고 하는 시대에서 넘어가지만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이제 유통기한이 이제 뒤에 나오게 유통기한의 의미가 뭔지 뭐 유통기한은 판매를 허용하는 기한인 것이고 그거는 최상 품질에서 우리가 안전계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전계수라고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안전계수를 곱해서 보통은 이제 내가 실험하는데 최상 품질 기한이 10일이 간다. 그러면 안전계수 0.7, 0.8을 곱해서 7을 내지 8을 날짜를 찍어서 유통기한을 설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뭐 냉장이나 또는 막 직사광선이 있는 매장에서 물건을 판다고 하는 가혹한 조건에서도 유통기한 중에 혹시라도 상하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하죠. 안전빵을 여러 번 해서 이제 유통기한을 설정해 간 거죠. 그런 유통기한이 있어요. 뒤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용경로 유즈 바이 데이트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후 날짜는 판매가 불가능하고 딱 잡혀 있는 경우니까 우리나라의 소비 기한과는 좀 달라요. 실은 이걸 소비 기한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의 소비 기한은 이제 주로 정말 여기서 사용하면 안 되는 기간 주로 어린이 식품이라든가 미생물 오염이 잘 증식하기 쉬운 그런 위험 식품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판매기한 셀바이 데이터와 같은 얘기고 미국 같은 최상 품질 베스트 비포라고 해서 우리가 최상 품질
예, 우리나라 품질 유지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한, 사용 기한, 유지 바이 데이트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유식 영유아 같은 신선하고 조리되지 않은 샌드위치라든가 뭐 초밥 이런 것들, 김밥 이런 것들이 유지 바이 데이트로 가는 사용 기한, 포장일 때 미국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상미 기한과 소비 기한으로 하고 있어서 이 소비 기한은 어쨌든 경과시 판매하면 안 되고 섭취가 모두 불가능한 거다. 뭐 상미 기한은 미국의 품질 있는 안 넣는다고 생각되는 기한이어서 뭐 최상 품질 기한이라기도 하고요. 최소 보존 기한이 있고 사용 기한 같은 얘기. 호주는 최소 보존 기한, 사용 기한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저 금년 1월 이전부터는 이제 품질 유지 기한이 있고 유통 기한이 있고 제조일자를 표시해 주는 게 있어요. 뭐 술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실은 품질 유지 기한이라는 게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유통기한하고 혼동하셔서 주로 품질 유지 기한은 미국에도 있듯이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통조림이나 레토르트 같은 거 완전 멸균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어떤 구멍이 생기거나 뭐 통조림이 찌그러지거나 이러지 않으면 거의 상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품질 유지 기한이 돼서 이거는 이제 이 기간이 지나도 실은 드실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최상의 품질이 지났다는 거지. 주로 뭐 잼 같은 거, 설탕 이런 거 우리 식품 아시겠지만 식품을 보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쉽게 냉장 이런 거 말고 물 대신에 설탕을 집어넣어서 예. 그래서 수분 활성도를 확 떨어뜨리는 잼류. 그다음에 우리 간고등어 같이 짠 거 있잖아요. 수분을 다 빼고 거기에 소금을 집어넣어서 짜게 하는 염장법. 그다음에 뭐가 있죠? 우리 북어라든가 오징어라든가 완전히 말리는 거, 수분을 날려내는 거. 그 세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잼이라든가 이런 또 이런 제품들은 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이제 주로 품질 유지 기한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런 품질 유지 기한 같은 경우는 다른 개념이라서 이건 기한이 지나도 최상 품질이 지난 거기 때문에 멸균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기간도 길고 이 기간이 지나도 먹는 거에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잼이 상했다고 해서 잼을 이제 보관을 잘못해서 위에 곰팡이가 쓰는 경우 있는데 그 잼을 잘 보관하면 이 품질 유지 기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나도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녹소연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금 뭐 요번에 홍수나 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비극적인 후진국적인 일이 발생을 했는데 예를 들면 정말 너무 심하게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의 잘못으로 인해서 막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결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발생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구인들의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제대로 잘 관리된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탄소의 발생이 가장 문제 중에 하나인 건 음식 쓰레기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을 잘못 알고 있어서 버리게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만, 왜냐면 만들 때, 키울 때 탄소 발생하죠. 또 그거 제조하고 유통할 때 탄소 발생하죠. 우리가 안 먹고 버리게 되면 뭐죠? 또 탄소가 발생하죠. 탄소 발생은 뭐예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탄소 중립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발생시킨 탄소만큼 탄소를 흡수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유통기한에 대한 것들을 좀 제대로 잘 관리해서 유통기한의 변화가 돼서 식품기한 표시 인식에 대한 유통기한이 상하는 기한이 아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자원, 예를 들면 기한 안에 잘 다 섭취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버려지는 자원 낭비를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녹색 성장, 원가 절약, 식품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이제 식품 기한이 돼서 제가 이제 정보원장 하기 전에 소비자원에 30년 몸담고 있으면서 이제 그 유통기한에 대한 이제 저존성에 대한 시험을 십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 이거 뭐냐면 유통기한이 지나도 제대로 온도 보관하면 상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이게 조금 이제 막 뉴스에 계속 지금도 가끔 나오죠. 우유는 50일, 뭐 유효는 30일, 뭐 이렇게 70일 이렇게 안 변해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 사업의 의미는 60일까지, 50일까지 먹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냉장고에 잘 보관하니까 상하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유통기한이 판매 허용기한이지 제품이
변질되는 기한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줘서 이 실험을 했는데 이제 그게 좀 약간 더 오바돼서 이제 이해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냉장고에 잘 보관하면 특히 우리가 50도씨에 보관해서 됐던 제품들의 기한이라서 우리가 이제 2도씨 내 김치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2도씨는 더 미생물 생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관하시면 기한이 좀 지나도 한 10% 20% 이상 더 먹을 수 있다는 거를 또 알아야 되고 또 기한이 있더라도 냉동실에 보관하면 녹였다 얼렸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녹여 얼려놓으면 우리가 기한에 관계없이 딱 제품을 약간 품질은 떨어질 수 있지만 변질되거나 이런 건 막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절에 했던 뭐죠? 전 같은 거 만들었는데 식구들이 많이 안 먹어. 나오면 엄마들이 꽝꽝 얼려서 뭐 떡도 얼려가지고 나중에 녹여서 먹는 거랑 같은 이치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뭐 저기 식빵을 샀는데 식빵도 얼리면 좀 그러나요? 뭐 어떤 떡을 샀는데 내가 밥 못 먹을 것 같다 그러면 포장 잘 해서 얼려버리면 되죠. 그게 식품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했더니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이제 여러분이 강의 가시면 꼭 얘기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온도 얘기예요. 우리가 유통기한이라고 해서 막 기한만 믿고서 막 예를 들면 두부 10도씨야 보는데 상온을 한다. 그러면 유통기한이 10일이어도 하루 만에 상하죠. 다시 말하면 기한 표시가 더 중요한 게 온도인데 이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두부하고 어묵을 사가지고 보니까 여기 파란색은 5도씨, 노란색은 25도씨, 빨강은 35도씨에 보관을 하니 5도씨에 보관한 거는 유통기한이 만료일이 돼도 균이 하나도 생기지 않죠. 25도씨는 조금씩 늘어요. 노란 거 보니까 4일, 5일. 그래도 이거는 뭐 상한 정도가 아니죠. 근데 35도씨에 보관한 거는 2일째부터 일반적으로 확 증가해가지고 제품이 먹을 수 없을 만큼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기한도 중요하지만 그 기한의 의미가 제대로 되려면 제품에서 구현되려면 먼저 그 제품에 보관하는 적정한 보관 환경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 나가시면 항상 기한 표시와 같이 얘기해 드릴게 온도 되게 중요하다. 그 온도에 맞게 해야 돼야 되고 뒤에도 나가지만 그러니까 뭐죠? 온도에 맞게 보관을 하면 그 기한을 되고 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장 보러 가서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같이도 한번 실수한 경험이 있는데 물냉면 같은 건 뭐 요즘 물냉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냉면이 뭐 동치미, 김치 베이스 이런 거 그렇게 사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알고 있지만 이제 급해서 장을 보고 누구를 만나고 집에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한여름쯤 한 32, 3도 됐는데 지하 주차장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거기 지하 주차장이 없고 지상만 있는 거예요. 누굴 만나기로 한 데가. 지상이 어쩔 수 없이 2시간 정도 놔뒀었어요. 집에 오고 나서 이제 바로 김치 냉장고 2도시에 뒀죠. 그런데 며칠 뒤에 꺼내 먹으니까 시큼한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곰곰이 내가 피드백 리바이벌 해보니까 내가 그때 이걸 사가지고 35도씨에 2시간 정도 지상 그러면 아마 차 속은 30도가 넘었겠죠. 그래서 이제 상한 걸 알고 버리게 됐어요. 이 김치 그 육수가 완전히 상해 있더라고요. 시큼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유통기한 하면서 온도 잘 지키고 그와 관련해서 장 보러 갈 때는 온도에 민감하지 않은 제품들부터 구입하고 맨 마지막에 온도에 민감한 거를 구입을 하고 어떻게 바로 집에 가서 냉장고에 넣어라 이런 이제 그런 이게 그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이 어떤 이 제품의 어떤 가장 최상의 품질의 기한의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다면 그 기한이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온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온도가 잘 보관해야 되고 온도뿐만 아니라 뭐 서늘한 곳이면 서늘한 곳에 둬야 되는 거지. 라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 이제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유탕면들 그걸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두시면 기름이 빨리 산패. 그리고 부패라는 부패라는 거는 우리가 미생물이 증가해서 제품이 변하는 거라고 하면은 산패라고 하는 거 들으면 기름에 역겨운 냄새나는 거. 그러니까 유탕면 같은 거는 기름에 튀겼기 때문에 그게 기름이 변해서 산패하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런 라면 같은 거 어떻게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서늘한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둬야 되는 데죠.
만약에 여러분이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에 계속 보관했다면, 그러면 유통기한 전이어도 냄새 맡아보시면 신선한 고소한 기름 냄새가 아닌 기분 나쁜 맛이 없는 냄새가 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관이 되게 중요하다. 보관이 중요한데 시장 보는 단계까지도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같이 얘기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 또 그 종합 얘기죠. 자, 유통기한보다 보관 온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좀 같은 얘기예요. 다 아시는 얘기고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저는 2009년, 2010년부터 기한 표시를 바꿔야 된다는 거를 계속 얘기를 드렸고 여러 곳에서 얘기가 돼서 결론적으로 2023년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기한 표시 제도가 바뀌게 되죠. 우유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음, 소비 가능한 식품의 가정 내폐기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유통기한은 어, 최상품질, 상하는 기한이 아닌 최상품질 기간. 그러니까 제품이 라이프 사이클이 최상, 그다음에 일반 품질, 그다음에 상하는데 최상 품질 0.7, 0.8을 곱하니 최상에서도 2, 3일을 그냥 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식품이 가정 내 폐기로 음식물이 발생해서 약 2009년도에 제조업체의 반품 손실비 6,500억 원이고 2011년 9년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에 보면 이거로 약 19조 원 정도의 손해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 발생량을 줄이는 게 우리나라의 그 재정적인 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재정뿐만이 아니라, 돈과 탄소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거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게 필요하고, 이런 일환에서 이제 식품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아마 소비기한이 한 0.9 정도를 곱해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그것도 10% 정도가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0.7이 아닌 0.9를 곱해서 이제 소비 기한으로 바꾸게 되고 판매 허용 기한이 아니고 그래서 식품 기한 지도를 이제 보시면 권장 유통 기한에서 2095년까지는 일률적으로 나라가 정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료 품질 차이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아직 기업에 맡겨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2000까지 완전 자율화가 됐고 2007년에 아까 말한 품질 유지 기한 장기간 보존해도 부패 변질이 없는 식품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도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다. 솔직히 설탕 같은 거 품질 유지 기한이 지났다고 버린다는 건 그건 좀 넌센스인 거죠. 설탕 자체가 미생물을 막는 제품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우여곡절한 역사를 통해서 올해 1월부터 이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이 되고 이거는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 중심의 식품 표시제도다. 그 전에 유통기한은 판매 허용이니까 유통업체가 판매할 수 있는 허용기한이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소비자가 여기까지 먹어도 괜찮아. 소비 중심적인 식품 표시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도 모르는 우리 단체가 아마 시약처의 용역사업 펀드를 받아서 이 기한표의 제도를 만들었는데 참 잘 만들었고 아마 여러분도 이런 교재를 이용해서 강의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앞에 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거는 이제 정말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소비 기한 표시제 바로 알게 아마 작년에 단체 협의회가 만든 것 같아요. 되게 잘 되어 있죠. 자, 우리 식품 포장에는 뭐가 있어요? 식품 포장에는 기본적인 사항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뭐 식품 이름, 유형, 업소명, 원재료, 뭐 내용량, 보관 주입 사이, 뭐 이런 안전 또 영양성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 이렇게 있는 나중에는 아마 QR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정보를 빼고는 QR에 많이 들어갈 거로 제가 그렇게 좀 작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아요. 그래서 더 많이 예를 들면 이게 어느 농자에서 온 뭐 만약에 계란찜 제품이라고 하면 뭐 어디 이게 이 계란이 뭐 동물복지 계란인지 아닌지 뭐 어디서 제조했는지 그 업체는 해썹을 받은 업체인지 정말 소비자들이 알고 싶은 그런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 작은 제품에 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QR로 우리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QR은 뭐 생활화돼 있다 보니 이제 QR 해가지고 할 수 있게 아마 이렇게 변화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이 식품에 표시되어 있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제조 연일도 유통기한, 이제 품질 유지기한이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한 것처럼 85년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38년 만에 바뀐다. 다만 이 우유인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우유는 조금 더 온도에 매우 민감해. 왜냐하면 그냥 리치하게 우리 산화명태도 좋은 제품은
세균 상태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우유인 경우에만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이제 예외 규정을 뒀고 그 외에는 이제 이게 전부 다 추가적으로 많이 가니까 이제부터는 뭐야? 소비 기한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아까도 설명하신 것처럼 유통기한은 영업자가 유통 판매하는 기한이고 그동안 섭취 가능 기한으로 사용자가 잘 모르고 뭐 부패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요까지 먹고 다 버려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방금부터 유통기한이 경과에도 식품 섭취가 가능했는데 식품이 폐기된 시점을 인식돼서 먹어도 되는 혼란이 있어 왔고 또 엄청난 음식물 폐기물이 나왔었죠. 그래서 환경도 오염시키고 탄소도 많이 쓰고 그래서 소비 기한은 소비자에게 명확한 식품 섭취 기능 기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요까지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표시에 바뀌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 감소, 여기 뭐 여러 있지만 10년간, 최근에 나온 정보, 10년간 소비자가 7조 3천억 산업체가 2,200원의 균일의 편익이 증가할 거로 보인다.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고 탄소 배출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이 베니핏이 있다. 이런 이득이 편익이 있다는 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제가 이제 넣었는데 이건 참고로 우리가 그럼 지구온난화가 왜 이렇게 중요해? 뭐 홍수지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되어 있지만 어떤 간에 보시면 우리가 한 2012년도 41년 동안 한 12.1도였는데 이게 1.4도 올라서 지금 현재 평균 13.5도. 미국, 일본, 외국은 세계 전체가 0.9도, 우리가 1.4라서 우리가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이. 그러면 이제 여기 내부에 나온 정보를 보니까 우리 지구 전체의 온도가 1도 상승하게 되면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이 높고 해마다 30만 명이 기후 관련 질병으로 죽는다. 만약에 2도씨, 지구 전체가 2도씨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12년부터 해가 2012년의 평균에서 지금 약 10년, 100년까지는 100년인가요? 됐는데 지금 0.9도 올랐는데 지금은 점점 더 올라가겠죠? 자, 2도가 전체가 올라가면 먹는 물의 20, 30%가 줄어들고 지구 생물의 3분의 1의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대요. 만약에 3도씨가 올라가게 되면 평균 약 5억 명이 넘는 먹을거리가 없어. 우리가 지금 지구 인구가 70억인데 거기에 5억 명이 먹을 게 없어지고 최대 300명이 영양실조로 죽게 된다. 자, 4도씨가 올라가면 전 세계에 30에서 50%의 물이 사라지고 해안 지역에 사는 최대 3억 명이 홍수 피해를 입는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만약에 5도씩 상승하게 되면 히말라야 만년설이 모두 사라지고 해수면이 상승해서 작은 섬들과 도쿄, 뉴욕 등의 도시가 물에 잠긴다. 6% 올라가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레포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지금은 홍수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 모든 생명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우리 자손과 우리 후손들에게 위해서는 지구의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탄소의 발생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음식물을 버리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식품 기한 제도, 소비 기한 표시는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다. 소비 기한은 소비자에게 먹은 것을 인포메이션 주는 기한이다. 더불어 더 먹고 싶으시면 버리지 말고 얼리면 된다. 기한 전에 제품을 잘 포장해서 얼린다. 포장할 때 막 대충 넣으면은 우리 냉장고라는 거는 공기가 흐름을 하기 때문에 뭐 김치 냄새, 파 냄새, 뭐 마늘 냄새가 내가 잘 보관해 놓은 뭐 예를 들면 뭐 계란찜에 들어가면 나중에 그게 균은 없더라도 녹였는데 막 거기서 오만 가지 냄새가 나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냉동실에 보관할 때는 냉동 용기에 넣어서 완전히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보관하는 것도 식품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내가 오뎅을 한 좀 싸서 500g짜리 샀는데 내가 200g 했는데 아직 1100g이 남았는데 이때 기한이 한 3, 4일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완전히 밀봉해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드시면 돼요. 대신 냉동실에 보관했던 거 어떻게 한 번에 녹여서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300g을 샜는데 그거 다 못 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100g씩 소분해서 얼렸다가 다음에 100g씩 빼면 돼요. 물론 품질은 최상 품질에서
그 적정 온도에 보관한 거다 했을 때 당연히 냉동실에 보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품질은 떨어지죠. 그쵸. 당연하죠. 우리 여름에 우리 전 같은 거 당일날 부칠 때가 제일 맛있고 다음날 차려지는 거 먹으면 좀 덜 맛있고 엄마가 남아서 냉동실에 보관했다 먹으면 아주 맛없잖아요. 그럼 뭐해? 찌개도 해 먹고 하는 것처럼 오뎅도 처음에 볶음 해 먹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뭐 떡볶이 같은 거 해 먹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관을 해서 어, 이왕이면 기한 표시 안에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되면 냉동해서 먹어서 음식물 쓸 일 주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소비기한 말한 거 제가 코덱스를 듣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코덱스 맞춰 식품 소비기한을 해가지고 그리고 해외 수출할 때도 막 우리나라 거는 유통기한 표시하고 해외 수출하는 거 소비기한 표시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제 해외 수출하는 거나 국내 식품이거나 다 뭐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되니까 수입이 늘어날 수 있고 혼란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업체가 부분별하게 막 라벨링을 투트랙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세계 기준에 맞춘 적용이다. 자,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가 뭐냐 이제 쉽게 나와서 제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했어요. 자, 유통기한은 제품이 제조 포장하게 돼서 최상 품질이고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 이제 최상 품질 기간도 있는데 이렇게 유통기한은 최상 품질 훨씬 있죠. 그러니까 품질 아마 최상 품질 기간이 요쯤이 될 거예요. 여기서 0. 아까 7을 곱했던 게 유통기한이고 0.9를 곱한 게 소비기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 최상 품질 지나도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이 좀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통기한은 아까 판매용되는 게 소비기한은 잘 보관하면 섭취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소비기한이다. 조금 더 길어져서 그만큼 더 버려지는 식품들이 없어지겠죠. 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차이는 유통기한은 이 기한을 엄수해야 되는 게 업체였다면 이 소비기한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는 안전하게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하고 여태까지 먹으라고 하는 소비자 중심의 기한 표시더라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소비자가 주의해야지 식품 보관 기한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한다. 그래서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기한 표시 잘 보고 그 다음에 식품 보관 기한과 방법을 꼼꼼히 이제 확인해서 구매한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먹을 수 있구나 소비기한이 좀 더 늘어날 텐데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식품 보관 당연히 어떻게 와서 냉동에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품 보관 법을 꼭 지켜야 한다는 얘기고요. 소비자의 주의사항은 이제 우리 장볼 때 제일 중요해요. 저도 실수를 했다고 했었습니까? 요즘 뭐 여름철에는 정말 너무 이 온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자, 처음에 냉동이 필요 없는 제품이겠죠. 무슨 휴지라든가 뭐 세제 뭐 이런 거 사도 되죠. 그다음에 채소 과일, 요 상온에 보관하는 이제 판매하고는 채소 과일, 그다음에 냉동이 필요한 가공식품. 그래서 여기 장 보러 갈 때 제일 중요한 여기는 좀 빠져 있는데 일반 장 보는 거와 보냉백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냉동이 필요한 가공식품 요즘 뭐 아까 물냉면도 있고 뭐 햄도 있고 뭐 얼린 뭐 돼지갈비 이런 식품도 있고 이런 것들 사게 되면 어때요? 보냉백에 담았고 그다음에 육류 당연히 보냉, 어패류 보냉, 마지막에 즉석식품 상온에 보관하면서 이러면 이제 내가 장을 봤는데 애들에게 밥하기 싫어 좀 그래서 뭐 떡볶이라든가 뭐 김밥이라든가 샌드위치 이렇게 즉석식품을 사게 되는 거는 별도로 보관 따로 또 하나 포장 가져가서 뭐 맨 마지막에 사가지고 집에 가서 바로 이런 것들은 온도에 맞게 보관하시고 즉석식품 바로 먹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소비기한 표시가 되면 되고 기한 표시보다 더 중요한 식품 안전이 바로 뭐다? 온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냉장고 보관하는 거 당연히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특히 상온 보관하는 거는 직사광선 필요가 서늘한 곳에 두는 라면 이런 것들, 과자 이런 것들 직사광선이 있고 더운 데 두시면 기름이 산패해서 기한 전이라도 상할 수 있어요. 역겨운 냄새가 날 수 있어서. 소비 기한은 섭취할 수 있는 최대의 기한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한의 섭취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은 섭취하도록 하고 이 기한에 못 먹으면 냉동실에 보관했다 먹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최대 기한이어서 0.9가 조금 더 날짜가 있고 실은 2도시 냉장고에 보관하면 조금 더 날짜가 길어질 수 있는데 그거를 정보를 주면 또 혼돈될 수 있으니까 전문가 여러분들이 아시고 일단 나가서 교육하시게 되면 소비 기한에 최대한 그 기한 안에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바로 못 먹을 것 같으면 냉동실에 보관했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소비 기한 표시 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 다 한꺼번에 받는데 질문하실까 모르겠네요. 자, 그다음에 식품 용용 기구 표시를 하게 해서 내가 알기로 우리 소아람 부장님 계신가? 우리 1시간 하는 거 맞나요? 네, 시간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11시에 끝내면 되겠네요. 예, 예. 네.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식품용 기구 표시 제도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작년에 교육 받으신 분이 있으면 있을 텐데 어쨌든간 최근에 이제 식품용 기구 표시 제도가 이제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작년 이게 언제면 이제 2020년이네요. 조사했더니 뭐 사용하면 안 되는 이런 재생 고무 대라에서 뭐 삶은 콩나물을 두고 있거나 육수를 조리할 때 막 양파망 뭐 다시마 국물 내는 양파망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끔찍한 일,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이런 게 이제 걸렸다 그런 얘기이고요. 조사를 나간다는 거고. 자, 식품을 포장을 왜 하느냐? 첫 번째는 식품이 유통, 저장, 판매 시에 외부 환경적 식품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 또 식품의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거죠. 만약에 포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우리 두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물론 두부를 만드는 기술도 훨씬 더 살균적으로 뭐더 맛있게 잘 됐지만 만약에 아무리 좋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만든 두부여도 포장이 할 수가 없으면 상온에 나오면 하루 이상 못 팔죠. 물에 담가놔도 마찬가지. 근데 그거를 아주 무균적으로 잘 제품을 잘 보호할 수 있는 포장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스프의 보존 기간이 연재. 통조림 같은 거 뭐 치킨 통조림 닭 저기 뭐지 그 생선 꽁치 뭐 이런 통조림들 만약에 통조림 기술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오래도록 먹을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선한 고기를 매일 먹을 수 없거나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은 꼭 단백질을 먹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통조림이 식품의 어떤 영양 공급, 사람의 영양 공급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상품성 왜냐면 포장지에 있는 정보를 많이 기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품성, 뭐 포장도 예쁘게 한다는 이런 세 가지 목적이 있고, 그래서 기능적인 면에서는 용기 포장, 보호, 보존 향상, 마케팅 면을 운반 용이해주고 정보 제공에서 상품성 향상해준다. 포장이 또 예쁘면 또 손이 가게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기능적인 면에서 물리적인 요인, 파손, 열, 수분, 뭐 화학적인 거, 산화, 부패, 생물적인 거, 미생물, 벌레가 들어간다거나 뭐 어린이 보호 같은 이런 부분들, 이런 기능적인 문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도 안전관리 필요성은 뭐 식품에서 있겠지만 뭐 주양에 빛도 들어가고 수분도 들어가고 공기도 들어가고 또 냄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막아서 이런 외부 환경이 식품에 들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게 하고 있는 게 기고 용기 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기부 용기 표장의 기준 및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총칙이 있고, 그다음에 기준이 있고, 이제 재질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준 규격이 있고, 이 기준 규격을 통과한 제품만이 식품용 포장 기구라는 마크를 붙이고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마크를 보고 구입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관리한 먹은 그럼 도대체 포장지 뭘 볼까? 일단은 포장지 잔류규격이라는 게 있어요. 재질 중에 우려가 있는 물질 남았는지, 중금속, 원료 물질, 기타 이런 거. 용출 규격은 그것을 만약에 만약에 사발면 용기인데 사발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3분 기다렸다 먹는데 그 사이에 포장지에 있는 나쁜 물질들이 라면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용출 규격이라는 거예요. 반려기교는 그 제품 자체에 남아있는 규격, 물질이 있으면 안 돼. 용출은 이행되면 안 되는 물질. 이렇게 이제 특수 관리해서 제품을 표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해물질 분석은 이쪽에 어떤 뭐 식품이 있고 기구 표지에 대한 용출 시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특히 용출 같은 거는 뭐 주류는 이게 뭐 주류인데 뭐 소주 팩이다. 근데 소주 팩에 소주를 넣었더니 그 뭐 포장지 그 종이팩에서 거기는 화학 케미칼 물질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유지방 식품은 엔헤프탄이라든가 주류는 뭐 20% 알코올, 50% 알코올, 뭐 지방성 식품인 경우에는 뭐 4% 초산이나 물 뭐 이런 데 이제 해가지고 이행이 되는 용출되는지 이런 거를 정밀히 보는 거죠.
안전한 포장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재질을 보면은 이제 이게 재질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게 뭐 셀로판, 우리 합성수지 제일 많이 알죠. 자, 합성수지, 셀로판, 고무, 종이, 금속, 목재, 유리 뭐 이런 전문제가 있어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합성수지로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그다음에 금속, 유리, 종이, 고무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합성수지에는 PS, PT, PP, P라고 하는 게 있고 P가 제일 많이 있어요. 이런 합성수지가 뭔가만 잠깐 나머지는 뭐 고무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건 다 아시는 거니까 합성수지 설명을 저 조금 하고 들어갈게요. 자, 합성수지는 모노머라고 하는 화합물, 뭐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기본으로 한 이들의 결합된 분자량이 만 이상의 고분자 물질인 폴리머를 총칭해서 합성수지, 플라스틱 폴리머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열 가소성 수지는 열에 가하면 쉽게 유연해져 가공이 용이한 것들이고, 열 강화성 수는 한번 굳어지면 다시 열로 가도 유연해지지 않는 거. 이거는 보시면 표현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다고, 열 가소성은. 그래서 뭐 멜라민 수지 이런 건 뭐 그릇 같은 거, 그러니까 멜라민 수지 그릇 많이 단체급식 가면 아마 거의 지금은 좀 스테인레스 판도 쓰지만 멜라민 판도 많이 쓰죠. 이렇게 해서 보면 이런 열가속성 수지는 아까 말한 PE라든가 PP라든가 폴리피렌, 폴리스틸렌,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틸렌 이런 것들이고, 이건 주로 뭐 페트병, 젖병, 밀폐용 이런 거에서 하고 있고, 열광합성 수지는 뭐 컵, 접시, 식판 뭐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폴리에틸렌 뭐 이런 거 보시면 이제 뭐 여러분이 이렇게 요거까지는 하고 이 에틸렌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P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요런 마요네즈, 케찹, 뭐 일회용 비닐장갑, 뭐 이런 빵 포장지 있고, 고밀도 폴리에틸렌 데는 이렇게 우유병, 주스병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조금 더 강화가 돼서 이제 외부에서 더 외부에서 또 물질들이 더 들어오지 않고, 또 약간 온도도 좀 더 내열성도 강하고 밀도도 강해서 외부에 어떤 이런 뭐 아까 산소라든가 빛이라든가 뭐 이런 냄새 이런 게 안 들어가게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한 뚜껑 같은 거라든가 이런 비닐백이라든가, 그다음에 폴리에틸렌, PFPT는 이제 이런 수성사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이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뭐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되지, 이게 뭐라고 일어난 거는 실은 저도 100%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고, 특히 이제 페트병이라고 하는, 우리가 왜 많이 하고 하는 이 폴리에틸렌 레프탈레이트가 폴리에틸렌 힘들어요. 테레프탈레이트라고 하는 PET가 주로 이제 물병, 생수, 탄산음료에 많이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투과성이 우선 내용물을 알 수 있고 기체나 수분 투과 차단이 우수해서 생수나 탄수음료에 많이 쓰고 있는 게 PET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폴리스타일렌 이런 거는 이렇게 그릇이나 일반용 뭐 일회용 그릇, 일회용 컵 이런 거 쓰고, 그다음에 내충격성 폴리스타일렌은 조금 더 강하게 뭐 요구르트라든가 빙그레 우유 같은 이런 데 많이 쓰게 되고, 발포 폴리스타일렌 이제 컵라면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렇게 이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콜리파버네이트는 이렇게 뭐 그릇, 좀 더 강한 뭐 물병, 생맥주 용기 뭐 이런 데 쓰고, 멜라민 수준 아까 말한 것처럼 열 강화성인데 뭐 식판이라든가 뭐 그릇, 접시, 컵 이런 데 많이 쓰게 되죠. 이런 종류가 있다. 그래서 자, 그럼 뭐 재밌는 거. 왜 페트병을 페트병은 음료수병을 많이 사용될까요? PET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가볍고 강도가 우수하고 일본과 달리 깨지지 않고 수면에서 내용물도 볼 수 있고, 산소 아까 외부에 산이 높아가지고 내용물 보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거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콜라 같은 경우 왜 유선형이지? 그 다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아까는 충전된 탄산가스가 외부는 항상 팽창해서 올라가는데, 이런 걸 병이 변형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내부 압력이 견디기 위해서 몸을 유선형으로 만들고 바닥에 이렇게 꽃 모양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내구성을 올려, 이렇게 해서 탄산가스의 병이 다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자, 키친타올도 식품용 마크 있는지 필수로 확인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키친타올이 쓰시면 닿기 때문에 식품용 표시를 꼭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종이용 재질이도 있기 때문에 교환표 의무화된 예전 18년부터 이게 맨날에 만들어준 것 같은데, 이제는 다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키친타월 같은 거 보셨을 때 너무 싸대 보면 키친타월이 아닐 수 있어요. 식품용 표시가 되어 있는지 꼭 보셔야 되고, 금속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합성수지 플라스틱도 이제 보시면 아까 여기 설명이네요. 금속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 수세미를 사용하면 불속 코팅이나 이런 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하게 되고 염분을 많이 함유한 스푼 장기간 하게 되면 알루미늄이 웅틀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해서 금속재 같은 것도 전자레인지 사용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불속 수지 코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사용법들 같은 거 가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합성수지 플라스틱 같은 거 당연히 부드러운 수세미로 해야 되고 전자레인지용 장기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아무래도 용출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전자레인지 이용하려면 플라스틱 그릇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그릇이라도 아무래도 유리 그릇 같은 그런 데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재로는 조리기 흠집이 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마나 청소년 금속 수세미나 연마제가 있는 새 사용하지 말고 뭐 이런 불순물 없애서 다음에 와인잔 유자 같은 거는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식초에 이사한 담간 후 세척하고 사용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열 조형 유리제는 뭐 직화용, 오븐용, 전자용, 열통용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표시에 이게 온도에 뭐 직화해도 되는 건지 오븐에 사용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그 식품 표시 용기 표시에 보시고 구매해서 사용해야 된다. 잘못 사용하면 파손돼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식품용 기구 표시가 뭐냐? 이제 비식품용 기구를 식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양파 팔고 있는 그 이렇게 망 있는 그 빨간색 그거를 그 망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다시마 옛날 뭐 식당에도 뭐 가끔 아까 초반에 했던 그 식당에서도 그 양파 망에다가 육수용 제품들을 넣어놓고 국물 내려고 뜨거운 물에 넣어놓고 막 하면 거기 얘기했던 용출 내가 뭐 그 망은 그냥 포장 그냥 한 일반 포장이나 같은 그런 건데 거기다 식품을 넣고 10가지 가열했으니까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거였어. 요즘 그러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용출을 그러니까 육수를 내기 위해서 육수용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나 아니면 스테인리스 육수용 뭐 이런 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비자의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013년에 식품용 기구 포시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2015년부터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1단계 금속, 그다음에 고무재, 합성수 2018년에 돼서 대부분 다 그다음에 2가지 이상 되는 한건 4단계에서 거의 다 이제 표시 단계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표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식품용 기구 표시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식품용 기구 표시를 제작할 수 있도록 이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졌어요. 가형, 나형, 다라, 마형. 그래서 이거를 준수해야 돼요. 식품용 기기 도안 표시는 왜곡, 변형 등의 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크기나 비율, 공간, 색상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도록 골라서 이 중에서 하나서 골라서 해야 되는데 요 바탕에 이거 2개 섞거나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정상으로 되는 것이고 잘못된 예시는 이렇게 뭐 식품용 여기 보시면 잘못된 조합인 거죠. 뭐 지금 보시면 헷갈릴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앞부분에 있는 이 표시 가형, 나형, 다라, 마, 바형의 이 제품 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밑에 있던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2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시그니처에 뭐 변형된 경우라든가 바탕이 이렇게 그 복잡한 환경이 배경에 위치해 있다든가 이런 건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과일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과일인데 이제 과일 집에서 어머니들이 그냥 아우 뭐못 먹는 거 쓰는 과일 막 그거 쓰시면 안 되고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과일을 사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고 여기 식품용이다 금속재고 어디 이렇게 표시가 있죠. 그래서 여기 스프 표시용 이 표시를 봐야 된다. 접시도 마찬가지죠. 접시는 전문제인데 식품용 이 표시 꼭 봐야 된다. 접시도 그냥 아무거나 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멜라민이든 유리든 플라스틱이든 뭐든 식품용으로 허가된 용출 시험에서도 합격하고 불순 거기 제품에서 갖고 있는 자체 성분도 안전하고 한 허가된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식품용이 기호 표시면 여기 물병 같은 경우도 뭐 업소용이 있고 여기 특히 유리 같은 경우는 뭐죠? 가열 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 식품 같은 식품용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직화로 불에 놓고 쓸 수 있는 유리 그릇이 있죠. 유리 냄비도 있으니 유리 주전자도 있죠. 근데 그거는 보시면 같은 유리라고 하더라도 꼭 이거 봐야지. 가열 조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냐? 사용할 수 없냐? 사용할 수 없다죠. 식품용이지만 그 용도는 아니라는 것. 가열 조리용 냄비 같은 거는 보시면 여기 식품용이고 표시된 사용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이 뭐 가열 조리용 유리 사용 용도는 뭐 직화 오븐 전자레인지 열탕용 이런 거 쓸 수 있으니까 이 표시된 사용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서 그릇 같은 거 그 식품용 표시 있는 거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봐야 된다 이거죠. 그 식품 기구 표시에 이제 그래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표시의 금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 기준기에서 해당 기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원재료 성분 등에 대해서 그 원재료 성분이 없다고 표시하죠. 다시 말하면 그 A라는 성분에는 그 만약에 몸에 안 좋은 B라는 성분이 당연히 있으면 합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A라고 예를 들면 젖병에 비스페놀 프리라고 젖병은 비스페놀 A가 들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허가가 되지 않았어. 근데 마치 다른 젖병들은 비스페놀이 있고 이 젖병에만 없는 것처럼 비스페놀 프리라고 표시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해하셨죠? 원래 젖병 자체는 모두 다 비스페놀 나오면 안 돼. 비스페놀 프리 제품인 건데 마치 내 것만 비스페놀 프리인 것처럼 하는 거 이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조 성분을 제거하나 제조 과정을 하지 않은 원래의 기구에 해당 원조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데도 마치 없다고 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비스페놀 A요. 만약에 프로필렌 재질의 기구에는 비스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것이 비스페놀 프리라고 해가지고 마치 이게 내가 비스페놀을 없애기 위해서 작업을 한 것처럼 또 한 차원 높은 제품인 것처럼 이렇게 혼돈하게 하는 무강조 표시는 하면 안 된다. 원래 원래 있지 않은데 있다고 표시하는 것. 그 제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젖병은 모두 다 프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만 프리인 것처럼 한 것.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품용 기구 표시를 볼 때 이제 중요한 거, 자 식품용 이제 마크가 있어야 되고 보면 이제 품명, 뭐 재질이 뭐다, 내열 온도 이게 몇 도시에서 몇 도시까지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70에서 0도시던데 뭐 물 끓이는데 넣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런 다음에 제조사 원산지, 수입은 수입 판매원, 고객 담당실, 주의사항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솔 또는 연마분으로 닦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 주의사항 이런 게 이제 기구용 표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식품의 이제 용기 보면 이제 시약처가 이제 최근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많이 소비자들이나 업체에서 실수하고 있는 것이 식품용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왜 식품용을 사용해야 하나요? 자, 아까 누이 말씀드렸지만 식품용 기구는 식품을 맞닿아 있고 그 식품을 보관해야 되고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 규격에 맞는 안전 관리가 되고 있는 식품을 써야 된다. 그래서 김장용 매트, 김장용 비닐, 대야 고무 장갑 등은 식품용이라고 되어 있으면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 근데 식품용이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하면 안 된다. 김장용 비닐, 우리 요즘 뭐 김치 담그시면 뭐 비닐에 담아가지고 보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이런 데 가가지고 아무 큰 비닐 사가지고 이런 철물점가 사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김장용 비닐에도 식품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서 써야 된다는 가장 아마 중요한 것 같아요. 비닐이. 그다음에 여기 보면 품종이 아닌 이런 특히 이제 많이 보고는 이런 재생 뭐 여긴 당연히 물질 용적 우려가 높거든요. 그래서 품종이 아닌 경우는 중금속 등 유해 물질 용적 우려가 높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장할 때 사용할 때 김장 매트 식품용인지 확인하세요. 요즘 뭐 매트 사용해서 하는 게 이제 많이 TV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이제 요즘 뭐 아파트 생활하다가 큰 뭐 이런 용 기구를 뭐 달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관하기 어려우니까 요즘 이렇게 그냥 비닐 이런 매트를 사용해서 김치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뭐 식품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마크가 있는 제품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되는다는 게 중요하죠. 가장 많이
혼돈하고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 그냥 마크 식품용 표시 없이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이 그 식품용 표시 없는 것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높아서 교육 현장에 나가시면 꼭 이거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그 기후 표시에 대한 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아직 여러분 눈에 익지 않지만 이 표시, 식품용 기구 표시는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식품용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나라에서 정한 규격에 맞추어서 제품에 그런 나쁜 물질이 있지 않고, 또 어떤 음식을 담아도 나쁜 물질이 빠져나오지 않은 용출 시험들을 통과해서 안전하게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제품들의 표시인 것이다. 그래서 꼭 이거를 봐야 된다. 이런 게 주요 키워드로 하셔서 여러분이 나가서 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뭐 기회, 날씨도 이렇지 않고 뭐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강의하면서 재밌고, 또 그러다 보면 저도 더 재밌는 예를 많이 들어드릴 텐데, 어쨌든 이렇게 화면에 보고 강의하는 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많이 예용이 됐지만 아직도 어색하고 아직도 좀 먹먹한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강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 녹소연에 계시니 강의하시면서 중간중간 왜 소비기한이 중요하고, 또 소비기한에 대한 식품을 버리지 않고 잘 먹어야 된다. 온도 보관 잘 해야 되는 온도 보관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제 소비식품 표시용 기구에 있어서 표시기가 이런 기구가 있는데 이런 거 꼭 보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몸에 해롭다.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거, 김장할 때 재생 달아야 쓰는 거, 매트 그냥 아무 매트 갖다 까는 거, 뭐 비닐, 대형 비닐 할 때 그냥 아무 비닐 쓰시는 거, 그다음에 양파만 가지고 뭐 저기 육수 낼 때 다시마 담아 쓰시는 거, 뭐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런 거를 중심으로 현장에 나가서 강의하시면 듣는 분들 어렵지 않게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더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아직도 비가 계속 온다는데 어, 비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위험 지역 가실 때 늘 요즘은 각자 도생이 각자 국민들이 알아서 자기 목숨 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항상 건강 안전 주의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